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자기가 향후 10년 내에 엔비디아를 다시 매수 안 하면은 그 사실에 내가 놀랄 거다. 뭐 10년 동안 행보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가 올해는 좋을 것 같다. 뷰를 바꿨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이 여기 왜 산 거야? 라고 보니까 이것도 AI 테마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긍정왕 캠 피셔입니다. 긍정왕의 탑10 종목은 뭘까?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그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이 또 금방 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쏜살같이 가네요. 네네. 그래도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요. 네, 운동은 또 삶의 일부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운동이 삶의 일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에릭한테는 또 삶의 일부다. 자, 13F도 사실은 우리 투자의 일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해외 투자자들, 특히나 구루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힌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얘기인데, 마침 또 에릭이 투자의 일부인 13F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부터인데 그 전에 혹시 13F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13F는 이제 미화로 1억 달러, 하나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운용자산이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해당 분기에서 45일 지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분기는 한 45일 이후 지나기 전인 5월 15일 전까지 그때까지 내는 건데, 이게 또 자기 패를 까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종료 벨 땅 치기 전에 몰아서 다 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한 45일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주식 기준이다 보니까 뭐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유럽 주식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파생 상품 이건 포함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자산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옵션을 구매한 프리미엄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복권으로 비유하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당첨금 20, 30억을 이제 복권 가격이 아니라 2, 30억으로 표기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 보고 그쵸. 어떻게 활용할까? 사면은 되냐? 버핏이 뭐 지구상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뭐 버핏이 산 거 그대로 사면 되냐? 네. 그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45일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하게 이제 따라 샀다고 해서 매도의 타이밍까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45일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주식에 이제 어떤 확고한 컨빅션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구매를 해야지, 그냥 버핏이 샀으니까 너 따라 살려면 이제 주식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왜 샀지? 그럼 이 종목이 뭐지 하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다른 구루들도 다른 구루들의 이 투자 사례를 많이 좀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철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철도주를 먼저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비레크먼이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철도주를 샀네. 그래서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방면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한 적이 있고, 리루 같은 경우는 리루는 요번 분기 이제 아예 그냥 관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걸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리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이제 버핏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 불안한 은행 다 쳐내고 튼튼한 친구들로만 남겼는데, 리루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은 이 은행주가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이 위기에 같이 넘어가지 않을 튼튼하고 저평가된 은행주를 그럼 난 찾아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리루가 아시아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계들이 주로 쓰는 은행이 있어요. 거긴 이제 본인이 잘 알잖아요. 튼튼하고 네, 굉장히 이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좀 참고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13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딩방인데, 우리 리딩방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F도 일종의 큰 그림에서 리딩방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나 이거 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따라하려면 따라해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변하는 건 의미가 있어도 그냥 샀던 거 똑같이 사고 이런 걸로는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의 과정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걸로. 네. 첫 번째는 뭐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또 화제가 됐죠, 얼마 전부터. 맞아요. 우선 이제 워렌 버핏 이제 버크셔서의 탑 10 종목을 보시면은 뭐 애플을 많이 네네. 덜어냈습니다만 아직도 1위고, 그리고 뭐 이제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들 위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것들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버핏이 1분기에 뭘 사고 팔았는지. 그쵸. 이제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게 1분기 설티네프거든요. 네.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쵸. 그 버핏이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면은 역시 화제가 됐던 주식 처브를 1분기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버티 시리어스 XM이라고, 이거는 이제 미디어 그룹인데 이 인수합병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저 아비트라지를 노리고, 예전에 또 그 블리자드를 그 맞아요. 인수합병 차익 거래를 노리고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또 샀고, 그리고 버핏은 요즘 제일 꾸준히 사는 게 정유주입니다. 정유주를 또 옥시덴탈을 매수를 했고,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애플이었죠. 애플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라는 이 또 큰 미디어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매도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미디어 회사들이 스트리밍 한때 너무 인기였잖아요. 다 그냥 너나 나나 다 스트리밍 하는데 거기 너무 과하게 투자해가지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났다. 아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액을 보니까 지금 여기 애플 보면 애플이 9.4% 줄였고요. 총 금액 변화량도 19빌리언이니까 거의 20조 넘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산 거나 혹은 다른 거 판 거에 비하면 너무 압도적이긴 해요. 앞서 말씀하셨던 비중을 보니까 애플이 근데 그 전에 50%가 넘었었네. 이걸 이제 비중을 줄이느라고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있고. 세금 이슈도 있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애플에 대해서는 뭐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기가 가진 어떤 종목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비즈니스를 가진 회사고, 심지어 버크셔서보다도 대단한 회사가 애플이다. 뭐 이렇게 뭐 애플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핏의 투자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버핏이 작년에 설티네프에서 이 종목은 좀 비밀로 해줘라. 요거는 우리가 매수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뭘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파일링 한 거 보면은 금융주인데 어떤 금융주일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험사. 처브라는 보험사, 특히 이제 재물보험을 위주로 하는 보험사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꾸준히 매수한 주식은 정유주였습니다. 정유주를 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투자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 코로나 때는 예전에 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IT 회사를 사가지고 네.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회사를 사가지고 이게 버핏이 이렇게 IT 주식도 사?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즘 들어서는 그냥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주식, 뭐 정유, 뭐 이런 쪽 보험, 네. 이런 거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분기 주인공이 이제 처브일 텐데, 처브. 왜 보험사가 뭐 처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보험사가 많은데 왜 요걸 샀을까? 그 추론해보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버핏의 과거 인터뷰를 좀 뒤져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은 유사은행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부터 어떻게 보면 그게 빌린 돈인데, 그쵸. 고객한테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은행의 본질이다. 그게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보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보험사 역시도 고객한테 보험료라는 이름의 돈을 받고 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된다. 한마디로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빨리 영업이익을 내서 돈을 잘 버는 게 그게 좋은 보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이랑 차이점은, 은행은 이제 뭐 예금 이자 주는 날이나 적금 같은 상품이면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험사의 장점은 은행과는 달리 보험금을 주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주는 것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아까 버핏이 말했듯이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영업이익을 잘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처브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나.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이제 영업이익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러면 뭐
보험사만 다 이런 거 아니야? 다 요즘 돈 잘 벌지 않나라고 해서 라이벌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맷라이프를 봤습니다만 맷라이프의 영업이익인데 떨어지고 우하향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브랑 맷라이프랑 그 Y축의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단위부터가. 그렇군요. 돈을 훨씬 더 잘 벌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버핏 기준으로 훌륭한 보험사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그렇죠. 좋다는 거죠. 버핏이 보험사의 본질이라고 한 그 영역에서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뭐 버크셔도 보험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가 처부가 있을까라고 네, 한번 네. 보니까 그 최근에 제가 올해 1월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처부가 이제 주로 재물보험이라고 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험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보험료를 10%를 올렸대요.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10%를 올리지 하고 나서 그렇죠. 뭐 이게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 보험의 순 보험료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넷 프리미엄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객이랑 보험 상품을 계약하고 나서 그걸 이제 또 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고객이랑 보험 상품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험금 줄 상황이 나면은 우리 생돈으로 보험금 다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를 좀 리스크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사에 이제 재보험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대신 그 재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 수익이라는 게 이 원보험에서 얻은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에서 비용과 이제 그 재보험료로 나가는 보험료를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해서 얻는 순수익이라고 보면은 나가는 비용은 보험금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면. 그렇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 보험금 나가는 돈보다 순보험료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아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봤던 맷라이프랑 비교를 해보니까 맷라이프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이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멜리 AI에서 야, 이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확인할 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보면 추이도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순보험료 수익과 이 나가는 돈 보험금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처부가 이거 보험료 10%씩 올릴만 하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또 이 네. 10K나 10Q도 이렇게 모아서 번역해서 자동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처브에 이 10K라고 하죠. 연간 보고서. 네네네. 이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 결합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험은.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보험사의 마진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마진율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결합 비율이 그러니까 마진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100원 벌면 100원 매출 나면은 86원만 비용으로 나가고 14원 정도 계속해서 이 마진이 나고 있다. 다른 보험사 보니까 요 처부보다 마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처부가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할만 하네. 영업이익도 뭐 잘 내고 있고 이렇게 해자도 있고 해가지고 역시 처부가 버핏이 살만하다. 버핏이 또 지분을 5% 이상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부 지분 뜯어보니까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ETF 나는 회사 빼고는 버크셔 해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역시 좀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이 처부를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처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버핏 할아버지는 또 언제 또 이걸 찾아가지고 언제 이걸 찾은 거야 또 이게 다 비교해보고 꼼꼼하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살만한 회사를 살만한 가격에 이렇게 사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유주인데 정유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핏이 정유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유투자를 1955년부터 했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이 남색이 유가 그래프고 이제 초록색이 버핏이 매수했을 때 네. 이제 빨간색이 버핏이 매도했을 때 시점으로 추측되는 시점인데 보시면 뭐 지금까지 저점에 들어갔다 고점에서 뭐 기가 막히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여쭤보더라고요. 그럼 버핏이 유가 뭐 그러니까. 100불 뭐 이렇게 보는 거냐, 상방을 보는 거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가 뭐 상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유가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유가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120불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낮아져가지고 유가가 우하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은 이 2014년에 이제 이 정역계를 만든 파격으로 몰고 간 그 쉘 혁명 이후로 네. 유가가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유가가 훨씬 더 상단이 이 평균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좀 더 높아진 거네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가 쉽사리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죠. 아까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많은 정유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나서 아 설비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가 해서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이 정유기업들의 설비 투자 추이를 보면은 20년부터 우상향해서 다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보셔야 될 게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뭐 설비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러면은 남는 돈으로 뭐 하냐? 유가는 높고 그 돈으로 뭐 열심히 지금 뭐 주주환원을 하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있더라고요. 자산 효율성 비율이라고 이제 가진 자산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 나타내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 좋게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어허. 그리고 그 잘 돈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돈을, 자산을. 그리고 그 돈으로 역시 버핏이 좋아하는 예쁜 집 주주환원 있지 않습니까? 배당하고 자사주 사고 네. 이런 거에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버핏이 꾸준히 안 살 수가 없죠. 여기 뾰족하게 나왔던 걸 보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부분이네요. 이때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면 그렇죠. 지금 현재도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볼만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버핏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만 요즘 계속 사고 있다. 좋아하는 보험, 주식을. 뭐 버크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업이었고 원래 그래서 이제 보험업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정유주도 본인이 1950년대부터 투자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이것만 이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험회사, 정유회사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버핏이 그동안 가져왔던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걸 보면 그런 결론이죠. 사실 버핏은 죽을 때까지 하던 거 하다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이런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계속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한편으로. 주주총회에서 또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누가 그 찰리 먼거가 네. 있었다면 마지막 하루 어떻게 보내겠냐. 그러니까 맞아요. 하던 거냐 똑같이 그러니까요. 할 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버핏 왜 그 구루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드러켄밀러네요. 버핏이 뭐 최고의 투자자라면 이분은 뭐 최고의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뭐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수장이고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운드와 공매도 이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낸 사람이다. 네. 그리고 한국에는 쿠팡을 많이 사가지고 맞아. 알려줬었는데 요즘 또 이제 이 엔비디아를 많이 사면서 쿠팡이 한테 포트폴리오 1위였었는데 비중 많이 내려가서 맞아. 명예 쿠팡맨을 좀 탈출을 했고 뭐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30년 무손실 네. 이게 그 기록이 회계 감사를 받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펀드를 할 때. 그래서 뭐 이건 정말 찐이다. 엄청나네요, 보시면 정말로. 네, 30년 30% 무손실. 이건 좀 본 적이 없는데,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대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뭘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쿠팡이 이제 2위로 내려앉았고 테크 리소스라고 여기 이제 채광 기업입니다. 구리를 주로 채광하는 채광 기업이고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가 1위였는데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습니다. 또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엔비디아를 던졌다고 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밑으로 꽤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9% 들고 있다가 절반 정도 줄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1분기에 이 최고의 트레이더는 뭘 가장 많이 사고 많이 팔았나? 우선은 이제 콜옵션, 러셀 2000 콜옵션을 샀고 이제 코에런트 콜프라고 여기가 이제 광학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도 샀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이 유전공학 쪽 기업입니다. 요것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에서 눈여겨 보실 거는 지금 엔비디아죠. 콜옵션도 많이 덜어내고 엔비디아 현물 주식도 많이 덜어냈습니다. 콜도 덜고 좀 많이 줄였네요, 생각보다. 네. 그럼 뭐 드러켄밀러의 이번 1분기 투자의 특징은 뭔가? 그래서 엔비디아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드러켄밀러가 네. 자기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완벽해야 되고
차트도 완벽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해도 차트 봤는데 이거 이 퍼가 너무 높은데 이거 좀 과매수 아닌가 싶으면은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기업이 괜찮으니까 더 오를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요래도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 하는 거는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관점에서 팔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고 자기가 향후 10년 내에 엔비디아를 다시 매수를 안 하면은 그 사실에 내가 놀랄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매수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이 트레이더가 이야기하는 자신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실적 나오기 전에 또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서. 아침 먹을 때랑 저녁 먹을 때랑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뭐 술술 얘기했기 바꾸고 막 이런다면서요. 이제 그럴 수 있다. 근데 한참 엔비디아를 매도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나온 이후로 주가도 많이 올라서 어떤 지금 다음 서틴F가 벌써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면은 놀랄 것 같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경제를 좀 계속 비관적으로 봤고, 뭐 10년 동안 행보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최근 보시면 러셀 2000 콜옵션을 그러니까.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가 올해는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이제 다시 태도를 바꾸긴 했더라고요. 뷰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이 됐다. 러셀 2000을 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매수한 것들을 좀 뜯어보면은 대부분이 또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경기는 좋게 봤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안 잡힐 것 같다.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어서 이건 인플레는 거의 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플레 안 잡힐 거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6%를 다시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선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 트레이더가 이런 선택을 해내고 본 게 아까 러셀을 말씀드렸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이 이 코헤런트 콜프라는 기업이거든요. 광학 장비 하는 회사. 여기 왜 산 거야? 라고 보니까 이것도 AI 테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요게 이제 코헤런트 콜프의 이제 이 매출 세그먼트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45%가 네트워킹이고 29%가 레이저인데, 네트워킹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그 광섬유 케이블, 요거를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데이터 센터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광섬유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저는 이 반도체 시각하는 그 레이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AI와 상당히 좀 연이 닿아 있는 회사기 때문에 드러켄밀러가 AI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뭐 만약에 침체가 와도 AI는 성장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AI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헤런트 콜프를 투자한 거 봐선 AI 끈은 역시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를 팔긴 했지만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투자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좀 더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이 기업이 엔비디아만큼 아직 무지막지하게 안 올랐습니다. 네,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 드러켄밀러의 이제 투자 철학에 입각해서 보면은 AI 뭐에 들어가고 사업도 괜찮고, 근데 뭐 주가 차트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 라고 해서 좀 드러켄밀러의 입맛에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주식 외에 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작년에 2년물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2년물 채권을 엄청 많이 사놨다. 근데 이 최근에 나 올 초에 다 청산했다 2년물로.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참 대단한 게 2년물 금리 엄청 높을 때 사가지고 네. 연초에 상당히 좀 빠진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귀신같이 다 털어냈더라고요. 그러니 30년 동안 손실이 안 나지. 그쵸. 네. 그래서 제 본인은 올해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금리가 뭐 사람들이 생각만큼 빨리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팔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엄청 또 좋게 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또 새로운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아르헨티나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이 바이든에 대해서도 뭐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에서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한 나라가 자기는 아르헨티나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극찬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금 뭐 상당히 경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평가하면서 이 아르헨티나 주식을 매수한 게 참 이 좀
재밌는데 인상적이네요. 네. 그 드러켄 밀러가 펄플렉시티라는 LLM 서비스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칭찬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펄플렉시티한테 물어봤대요. 아르헨티나 주식 ADR,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아르헨티나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권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ADR 주식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 5개만 알려줘. 라고 해서 그 5개 나온 거 그냥 샀대요. 나 팔고 나와야 되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나 이제 샀는데 나중에 팔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역시 거죠. 드러켄 밀러의 투자 철학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드러켄 밀러가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조지 소로스 때 배운 것 중에서 자기 투자 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invest and then investigate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한다. 왜냐면 이제 리서치를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주가가 30%, 40%씩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자기는 딱 직관이 오고 뭔가 감이 왔으면은 일단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서치를 했는데 이거 좀 안 좋은 투자다 하면 그때 이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스타일에 정확히 이 합치되는 방식으로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건 이제 보통 그 차력하는 그런 장면에 나올 때 밑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러켄 밀러 정도의 어떤 매삭기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따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30년 무손실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구리도 자기가 굉장히 좋게 뽑고 있다. 야. 그래서 아까 이 상위 가지고 보유한 종목 중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게 이제 테크 리소스라고 그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 기업이었는데 이 구리는 그냥 수급만 봐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할수록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이 다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석유는 이제 금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이제 앞으로 구리 공급량과 수요량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이 노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구리의 공급량 예상 추이를 나타낸 거고 밑에 이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수요량인데 뭐 보시면 어떤 시나리오로 가나 구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리도 그 2010년 중반부터 중국이 성장률이 서서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구리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좀 이제 경기 성장이 둔화가 되고 수입을 줄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구리의 이 설비 투자가 캐펙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리 공급량이 많지가 늘지 않습니다.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또 구리가 또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가격이 맞아요. 떠가지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드러켄 밀러의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인 거죠. 네. 3월 말에 이미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들고 이제 5월 있었어요. 말이고요. 네. 네,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그 최대 구리 광산이 남미에 있거든요. 네. 그 남미의 최대 광산 1, 2인가 3위? 1, 2위였나? 1, 3위가 파업을 해가지고 그런 일도 그때부터 이미 있었군요. 수급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 말에 2024년에 경기 침체 오고 갔다라는 지배가 좀 생각이 커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안 좋게 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구리는 좀 펀더멘탈상 올라갈 수도라는 이제 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금방. 귀신같이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구리가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다라고 하고 안 움직이죠. 그러나 드러켄 밀러는 또 귀신같이 또 가가지고 감이 오면 바로 들어가는. 일단 들어가서 대단합니다. 네. 다음은 캠피셔네요. 네, 긍정왕 캠 피셔입니다. 뭐 네.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그쵸.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뭐 피셔 인베스트먼트 수장이고요. 뭐 파이낸셜 타임스지에서 이제 최고의 투자자문사를 뽑는데 매해 7년 연속 최고의 투자자문사에 선정이 됐고 네. 운용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하죠. 이분 뭐 이 아빠도 투자 거장이고 그쵸. 아들도 투자 거장이고 탐나는 DNA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멋진 분이죠. 네. 그리고 성장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PSR을 창시를 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만들긴 했는데 이건 이제 안 먹힌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PSR도? 네, 엣지가 네.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신 이 선거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 네. 선거가 끝나면 주식이 오른다. 대선이 있는 주식이 좋다든지 뭐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낸 창시자인데 네. 이거는 여전히 먹힌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안 믿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먹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서 먹힌다.
말했는데 믿으면 안 먹힌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이 긍정왕의 탑10 종목은 뭘까? 빅테크 위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드로켄 밀러도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은데. 문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피셔도 마이크로소프트네요.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매수매도 탑5는 뭘까? 이 가장 많이 든 거는 성장주였는데 매수한 거는 정유주를 또 1, 2위 엑선모빌과 쉐브론을 가지고 있고, 네. 프록터 앤 갬블, 또 이제 이 채권 ETF, 월마트 이렇게 매수를 했고, 판군 또 기술주를 많이 매도를 했어요. ESML, 세이지포스, 랩리서치 이런 식으로 기술주를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선택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럼 가치주, 뭐 정유주 이런 거 산 거니까, 올해 경기를 캠피셔가 안 좋게 보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있는데, 캠피셔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좋게 본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이제 선거를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선거 결과가 약간 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교착 상태, 누구 한쪽의 압승이 아닌 상태로 나오면은 주식에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이 압승하면은 그 정당이 원하는 거대 법안들이 통과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거대 법안은 또 거대한 변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교착 상태로 딱 되면은 어쨌든 법안 통과하려면 서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법안의 이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이 교착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뭐 거대한 변화가 없겠구나, 큰 불확실성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올해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되나 공화당 대통령이 되나 뭐 이 올라가는 패턴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계속 올해는 우상향 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 공화당 후보의 집권 1년 차는 주식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 왜냐면 이제 공화당이 그래도 시장 친화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공화당이 집권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주식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집권하면은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실망해서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조심해라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참 생각이 정말 직관적이지만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죠? 근데 공화당이라는 얘기는 이제 트럼프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될지 여부가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최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가치주를 산 거에 대해서 가치주의 이제 계절을 대비해야 된다. 연말로 갈수록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뭐 경기가 나빠서는 아니고 오히려 좋아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캠피셔가 항상 인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소감의 거장인 존 템플턴의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강세장은 이제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이제 자라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이 행복의 극에 달한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근데 이제 캠피셔가 요걸 토대로 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회의주의 말기, 낙관주의 초입 정도에 있다. 근데 이제 이 염세주의나 회의주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성장주가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거 경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지? 그래도 뭐 이 성장주는 잘 나갈 것 같은데. 빅테크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경제가 안 돼도. 그래도 얘는 좀 믿을만해.라고 해서 성장주에 쏠리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장의 염세주의가 퍼져 있는 요런 상승장 초기에는 성장주가 좋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이 경제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네. 그러면은 좀 싼 주식 없나? 이러면서 가치주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뭐 2분기에 딱 일어나고 3분기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가치주로 점진적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징후가 지표에서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티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네. 근데 이제 이게 꺾이고 있잖아요, 강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는 너무 안 좋게 보다가 실제보다 안 좋게 봤었는데, 이 서프라이즈의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가치주의 계절을 대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에너지 기업 위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근데 캠피셔의 이제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유주가
성장주가 좋을 때 정유주 주가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왜냐면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거를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정유주가 안 좋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다시 그게 선반영이 요번에는 다시 이제 정유주 실적이 좋을 거를 다시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왜냐면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다시 반영이 돼가지고 정유주가 다시 반등하면서 가치주 로테이션에 이제 선두를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캠피셔와 관련해서는 대선이 있는 해는 좋았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로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을 대비하는 게 캠피셔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네요. 레이달리오네요. 네, 레이달리오 뭐 은퇴했습니다만 뭐 이 브리지워터가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직도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달리오 개인 페이지에 쓰는 글이나 그 브리지워터의 뭐 리포트를 봐도 뭐 그냥 거의 토시와는 안 틀린 수준으로 똑같아요. 아, 그 그래요? 둘의 생각이. 아하. 네. 마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마치 버핏이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 후계자들도 버핏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듯이 그쵸, 그쵸. 뭐 레이달리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레이달리오를 보면은 뭐 브리지워터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브리지워터는 뭐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 세계 최대 헤지펀드는 역시 빅테크 위주로 좀 많이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탑5를 보시면은 뭐 가장 많이 산 건 다 빅테크입니다. 아, 그러네요. 너무 유명한 회사를 다 샀고 이제 판 거는 뭐 코스트코나 코카콜라 아하. 뭐 이런 이제 이 이미 소비재 쪽 그리고 중국 테크주 이런 쪽을 많이 좀 팔았습니다. 네. 약간 너무 특색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 메타, 아마존 이거는 글쎄요. 뭐 너무- 브리지워터한테 돈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이거 왜 이렇게 뻔한 정답지 그러니까요. 같은 거를 한 거야? 맞아요, 이거 맞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왜 한 거야? 어. 여기에도 이제 레이달리오의 생각이 많이 묻어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 그래프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미국 주식 보유 총액의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2022년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부분에서 레이달리오가 미국을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레이달리오 하면은 이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5개 요인이 있다. 맞아요. 첫 번째 경제력, 두 번째 국내 정치, 그다음 국제 정치, 그다음에 이제 자연, 마지막이 이제 기술인데 아 뭐 이거 중에서 미국한테 우호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 지금 부채 너무 많이 쌓여서 부채 사이클의 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국내 갈등 너무 심하고 뭐 국제 미중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기후 위기는 뭐 더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나빠지고 있고 뭐 기술도 뭐 딱히 눈에 띄는 게 안 보였는데 근데 최근 보니까 이제 챗GPT 이후로 이 기술이 희망이 됐다. 아, 그리고 나머지 4개도 경제는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데 그 당장 침체는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국제 정치는 미중 갈등이 최악을 피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뭐 전쟁까지 치달아가다가 전쟁은 안 할 것 같고 이제 뭐 국력 경쟁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뭐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 5개 요인들이 미국에 많이 좀 호전이 됐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계속 사고 있는 거네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가장 좋게 보는 게 기술적 요인인데 지금 이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을 많이 담았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AI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 있는 우려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체인징 월드 오더, 그러니까 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결국은 AI,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좀 많이 올랐는데 이미 그렇죠.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레이달리오가 최근 시장과 또 M7 주식들에 대해서 네. 좀 비싼가 안 비싼가 이제 어허. 버블을 판단한 게 있는데 네. 요 마지막 요 두 칼럼이 그걸 판단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불안한데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전하고 좀 여력이 있다. 그래서 뭐 이 기업 자체도 기술 혁신이 이끌어가고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미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중국보다는 인도를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이상 이제 친중 이미지는 탈피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사실 레이달리오가 욕을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제가 레이달리오 영상 올리면 항상 중국 얘기를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캠피셔도 저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친중이라고. 저희 중국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인도와 관련돼서는, 저도 최근에 인도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인도 강황맨이라는 분이랑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인도가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비 레크먼입니다. 네. 잘생긴 형이죠. 네. 분이죠. 돈 많고 와이프 예쁘고 뭐 닭벌 좋고 다 가지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했던 구로들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네, 가장 어리죠. 아직도 네. 아직 예순이 안 돼요. 예순이 안 됐어. 네. 네. 파릇파릇한 나이고. 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려는 거 아닌가 아하.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레크먼 트위터에 이제 그 매크로 얘기나 뭐 주식 관련된 얘기들이 괜찮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서 종종 갔었는데 맞아요. 요즘 그냥 주구장창 하버드 그 얘기만 뇌절을 하셔가지고 아, 네. 네,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너 이 정도면 정치 의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이 불러주면 가겠다. 동서고금 이 멘트 아니겠습니까? 나 그쵸, 정치하고 그쵸, 싶다. 그래서 그런 멘트까지 한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제 주요한 투자 판단은 새로운 CIO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넘겼다라는 뉘앙스를 한 거 봐서는 이제는 슬슬 좀 은퇴를 하고 넘어가려고 준비 중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매도 탑5 뭐 횡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네, 했네요. 안 하고 오히려 팔았죠. 네.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6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보신 6종목. 네. 운용자산이 뭐 25조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고 있는 미국 주식은 이제 치폴레, QSR 여기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데 네. 대표적으로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힐튼, 요 구글, 요건 두 개 다 구글이죠. 구글 그리고 하워드 유즈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동산 개발사 그리고 아까 워렌 버핏 때 말씀드린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라는 철도 요렇게 아주 단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뭐 5종목 내외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글쎄요. 이렇게 뭔가 정리하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23년 내내 종목 구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소개할 때 23년에 성과가 좋아가지고 월급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연봉 8,300억이었나요? 600억 달성해서. 그래서 1조가 될 수 있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한 거 없이 손을. 종목은 안 바꾸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옵션 매매를 주로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더 로우스를 완전히 매도하면서 그래도 뭐 한 7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더 비중을 더 줄였다. 종목 개수를. 네. 그래서 로우스는 어떤 회사예요? 로우스는 이제 우리가 소위 DI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택을 개보수하고 이런 자재들을 파는 그런 이 리테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뭐 이거 들고 간 이유가 있다. 이제 이 침체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올해 초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빠르면 3월 안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정도로 침체가 올 거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침체가 와도 잘 버티고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뭐 치폴레나 QSR 같이 외식 기업들은 아이고 뭐 사람들 침체 오면은 뭐 먹는데 돈 쓰겠어. 먹긴 먹어야지. 이런데 가성비 좋은 음식점 가지.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하워드 유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사인데 여기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이제 다른 업체에 맡겨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올라간 지가로 좀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소위 말해 이제 이 가성비가 좋은 지역.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세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세율이 낮고 생활 물가도 안 비싼데 삶의 질은 괜찮은 그런 지역들의 이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불황이 오면은 이런 가성비 지역에 또 인기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들고 가고 있고 힐튼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전도 견뎌내고 코로나도 견뎌낸 기업인데 그래서 힐튼 호텔 비중을 뭐 더 늘리진 않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힐튼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힐튼은 이겨내고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힐튼 들고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패시픽 레일웨이 같은 경우는 침체보다는 뭐 탈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되면은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고 육상 내 운송량이 더 늘어날 테니까 여기에 이제 철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촐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주식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정부에서 돈을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요식업이 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도 요식업 난 계속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 요식업 투자가 한마디로 왜 이 요식업을 좋아하냐. 자기는 요식업에서 백전불패다. 요식업 투자에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 왜냐면 요식업 너무 쉽다. 왜냐면 같이 투자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경제적 혜자의 크기를 파악하는 건데 요식업 너무 쉽다는 거죠. 그 음식을 제조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인식, 브랜딩 두 가지만 딱 되면은 이거 뭐 바로 경제적 혜자 생겨서 성공 안 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치폴레 같은 경우는 이 치폴레가 이 신선한 음식을 바로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빠르게 바로 앞에서 제조해주는 시스템이 유명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치폴레가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국밥, 돈가스, 치폴레 이런 식으로 이 대표적인 메뉴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요거 두 가지가 성립이 돼서 뭐 치폴레를 능가할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가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쉽냐 요식업을. 그래서 자기는 요래서 요식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보유 종목 1위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근데 이제 기술적 본인이 어렵다고 그랬으면서 경제적 혜자 파악하기 힘들어서 근데 구글은 다르다. 구글은 기술적 혜자를 지녔다. 엄청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AI 연구도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 구글의 AI 역량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뛰어나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글의 이제 AI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서비스에 이제 삽입이 돼야 되는데 구글은 이미 성공한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서비스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거기다 AI 인베디드 하면은 바로 된다. 그게 구글의 경쟁력이다라고 했고 오히려 이제 바드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좋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기업에 이제 AI 연구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해외에서 AI 10걸 중에 한 분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구글이 저평가됐고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인식은 오픈 AI보다 구글이 오픈 AI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구글의 포텐셜이 있는 거냐? 비레크먼 말이 좀 이게 일리가 있는 거냐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AI 학계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LLM 다음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학계에서는 로보틱스를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이제는 이 LLM을 우리가 이제 좀 피지컬 물리적 세상으로 가져오는 거에 학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원래 로보틱스 부서가 있었대요. 근데 요거를 이제 폐지를 하고 LLM에 다 올인을 해가지고 구글을 제치고 LLM에서는 승자가 됐지만 이제 로보틱스는 오픈 AI가 좀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 1인자가 누구냐? 구글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구글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LM의 차이 그러니까 챗GPT와 제미니의 차이도 좀 스스로 줄어든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다음 시즌이 좀 찾아온다면 다음 AI의 물결은 뭐냐? 이게 로보틱스다라고 되면은 구글이 바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테슬라 로봇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떠냐라고 하니까 테슬라도 지금 업계 선두로 상당히 치고 올라와 있는데 근데 다만 차이는 구글은 LLM도 있고 자기 자체 로보틱스도 있는데 테슬라는 로보틱스는 있는데 LLM은 아직 없고 근데 오픈 AI는 LLM은 있는데 로보틱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회사가 좀 콜라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사실은 저희가 안다뉴라고 해서 안될공학 에러님하고 단테님하고 세 명이서 이제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구글 I/O 행사를 이제 보시고 나서 언급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구글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이미 다 아니 칩도 만들고 있지, LLM도 만들고 있지, 뭐 다 한다. 로보틱스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 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성공하는 게 확실히 이제 1등, 얘가 1등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로보틱스는 아직은 멀었고 그러니까 LLM에서는 뭔가 좀 밀리는 느낌이고 뭐 무엇보다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게 맞는데도 마케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날짜 딱 정해놨는데 그 전날 오픈 AI가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좀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구글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명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쭉 느낀 게 오늘 소개 안 드린 리루도 있습니다만 리루는 뭐 한 1년 동안 비레크먼보다 더 심합니다. 아, 그래요? 비레크먼 매도라도 하지 리루는 매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보면은 구루들 보면은 작년에는 이 투자의 결이 비슷했거든요. 침체 온다는 사람도 엔비디아 사고 침체 안 온다는 사람도 엔비디아 사고 다 AI 관련주를 샀었는데 근데 올해는 제각기 다른 다르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보험사 AI 사고 보고, 저건 사고 그죠. 드러케 멜런 엔비디아 나 뭐 6배 좀 넘게 뭐 먹었는데 그래도 뭐 AI 투자해야 되니까 좀 중소형주 괜찮은 거 없나? 라고 해서 좀 찾아보고 있고 캠피션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올 거야. 그렇죠. 가치주 대비한다. 그래서 에너지 디렉터는 관련해서.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은 포트폴리오는 완벽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비레크먼이나 또 이 리루처럼 그냥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관망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소개 또 안 드린 사람이지만 안 드린 사람입니다만 데이비 테퍼라는 구루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중국 테크주를 엄청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번 올해의 특징은 좀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작년에는 그루들의 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았던 인사이트는 AI는 이제 가는구나, 대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의심하면서 이게 이만큼 왔는데 과연 가는 게 맞는지 멈추는 게 맞는지 아까 드러켄 밀러 얘기하셨던 것처럼 쉬었다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도 해가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3F 활용 방법에서부터 그 모든 구루들의 이야기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달 월간 구루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